시작하겠습니다. 후기 인상주의는 대략 1890년에서 1905년 사이에 프랑스 미술의 경향을 일컫는 말인데요. 이게 시기가 1890년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80년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앞에 두 분 발표 보셨듯이 이제 앞으로 나올 작가들 같은 경우에도 동일 시대에 다 살았던 사람들이고, 다른 점은 이제 의미성이 내포된 게 좀 다른 것만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이랑 다르게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좀 이 시기 자체가 좀 특징이 있는데, 후기 인상주의라고 하나로 딱 다 통틀어서 말하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많고요. 그래서 미술 사조라고 하기보다는 개인 사조들이 모여서 하나의 주의를 만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후기 인상주의의 대표 작가 3명은 이제 고우랑, 고갱, 세잔까지 이렇게 3명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인상주의의 단계를 거치면서 인상주의의 한계를 뛰어넘은 일련의 화가들이 후기 인상주의라고 일컫는데, 개인적 주관적 경험에 근거한 미술을 추구하였고, 이제 단순한 점묘주의로서 신인상주의에 대한 반동으로 전개된 보다 견고한 화면 구성을 구하려 했던 경향과 표현 내용을 중시했던 경향을 말합니다. 이런 게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개개인마다 다른 특징을 갖게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인상주의가 지닌 순간성, 포착성과 자동적이고 반복적인 것에 반발하여 객관적 묘사에만 만족하지 않고 주관적 표현을 시도하였고, 이게 이제 개인적으로 넘어오다 보니까 간략한 기교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단순한 장면을,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기술이 발전하면서 사진 같은 게 나오다 보니까 단순한 장면을 옮기는 것만으로는 이제 미술에 대한 이게 특장점이 없어졌다고 봤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이제 화면 자체를 옮기는 게 아니라 개인의 감정을 이제 미술 작품에 투영을 하게 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풍부한 표현을 위해 그들의 제한된 목표는 거부해서 이제 앞에 나왔던 것보다 조금 기괴하다면 기괴하고 새롭다면 새롭다는 화법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대표적인 3명 중에 세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체의 형태가 불꽃 속에 용해되어 공간이 애매해지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물체의 실제감과 고전적인 작품의 견고한 화면 구성, 공간 구성을 구해서 입체주의로서의 길을 열었고, 방고우는 정열적인 감정의 표현을 색을 통하여 강하게 표출을 하였고, 이는 곧 표현주의의 선구주자가 되었다고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고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적인 것을 좀 표현을 하고 싶어 하는 게 있었는데, 그런 거는 이제 후반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세속에서 좀 벗어나고자 하는 행위들로 이어졌고요. 이 대표적인 3인은 어디까지나 개별적이고 집단으로서의 공통성은 없었습니다. 이제 단순한 하나의 시대적 작품이 아닌 이후의 현대까지의 회화에 이어지는 발전의 초기 단계로 보아도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작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세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집이 그렇게 가난하지는 않았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누구보다 이제 사물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형태와 색을 직관적으로 표현하고자 했던 화가였고, 모든 사물은 구, 원통, 원뿔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했던 그는 대상이 보이는 그대로 표현하지 않고 단순화된 기본형으로 표현하고자 했었습니다. 대상을 여러 시점에서 관찰 및 재구성을 하여 표현하려 했던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도 보실 수가 있겠고, 그림을 보다 견고하고 과학적으로 그리고자 하였으며 이후에 등장하는 입체파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1870년대에 들어서면서 그의 양식은 변화하였고, 독특한 거친 터치로 독자적인 화풍을 개척해 나갔습니다. 앞에 보이시는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먼저 나왔지만 사과와 오렌지가 있는 정물이라는 건데 유화로 그렸고요. 해당 작품은 세잔의 정물화 가운데 가장 화려한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각 정물에서 발산되는 풍성함과 다채로움은 이제 실제로도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특히 테이블의 직사각형 틀이나 뒤쪽에 위치한 벽이 주는 평면감은 사라졌습니다. 기존에 있던 정물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거나 그런 것도 잘 묘사가 되어 있는데 경계라는 부분을 좀 많이 허문 작가의 이제 정물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풍성하게 접힌 식탁보와 소파의 천이 공간 전체에 드리워져 있습니다. 그 결과로 수직과 수평적 구성이 보여주던 안정된 느낌을 벗어나 마치 정물이 화면 중심으로 쏠리는 듯한 역동적인 구성 효과를 보여주기도 하는데, 이는 이제 보시게 되면은 딱 그림을 먼저 봤을 때 제일 먼저 보이는 게 이제 사과가 되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시점을 밖으로 열어보시면은 이제 패턴도 복잡하고 흘러내리는 듯한 효과가 이게 무질서에 가깝기도 하고 약간 불균형하다고도 보일 수가 있는데, 딱 보자마자는 이제 사과만 먼저 보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중심을 잡아주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는 했습니다. 각각의 과일들과 그 배치에 있어서는 매우 단단하고 견고해 보여 상대적 운동감과 견고한 체계를 추구했던 세잔의 회화에 대한 감각이 이 정물화에 반영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시각이 순수하길 바랬고 그의 철학은 전통적인 회화 기법에서 탈피하고 감각에 집중하기 시작하였고, 이는 해당 작품에서도 잘 보여지며 기존의 원근 공식인 균일한 공간, 하나의 시점, 수평선 등을 버림을 이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사과, 오렌지, 레몬을 많이 그리게 되는 이유는 이제 많은 작업량이 있었고요. 하나가 그려질 때까지, 만족할 때까지 계속 다시 그리는 그런 습관이 있어가지고 잘 썩지 않는 과일을 이제 선호하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붉은 조끼를 입은 소년이라는 이제 그림인데, 총 4점이 있는데 그 중에 2점을 가지고 왔고요. 가장 대표적인 걸로. 세잔의 초성화의 특징은 인물에 대한 정확한 묘사보다는 전체적인 분위기를 포착하는 데 있습니다. 비정상적으로 기다란 팔, 그러니까 우측 하단에 있는 그림 같은 경우에는 좌측 팔보다 오른쪽 팔이 더 긴 것도 어느 정도 확인이 가능하고, 신체 구조상 사람의 일반적인 팔 길이보다는 긴 거를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 그렇게 기다란 팔은 소년의 상념이 그만큼 길고 오래되었음을 암묵적으로 나타내고 있고, 세잔은 사물의 본질과 느낌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형태를 왜곡하는가 하면 여러 시점에서 이 사물의 모습을 하나의 평면에 재조립하였습니다. 이제 어깨 라인 같은 경우를 보시면은 우측 하단에 있는 건 이제 상단에서 비스듬히 내려다본 시점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네, 개인적으로 이게 솔직히 앞에 사과, 오렌지 그 정물화 같은 경우에도 여러 이제 찾다 보니까 그 사과 하나하나마다의 시점이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좌측에 있는 사과들하고 우측에 있는 사과들하고 이제 시점이 다르다고는 하는데 저는 그걸 못 느껴서 따로 넣지는 않았고요. 여기서도 그런 게 있다고는 합니다. 그리고 해당 작품은 차분하고 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강렬한 색채의 조화가 눈에 띄는데, 세잔의 기하학적 개념이 해당 작품에서 강조되어 보다 딱딱하고 부자연스럽게 보이기도 합니다. 이 그림들을 보기에 앞서서 아까 얘기했던 후기 인상주의의 특징에 관한 내용이 안 나와서 잠깐 얘기하면,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할게요. 예전에 신인상주의, 인상주의 그 두 개의 그림에 비해서 후기 인상주의의 그림은 굉장히 입체적이고 공간적이에요. 그것을 그 붓터치로서 표현하는 것이 후기 인상주의의 핵심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과를 봤을 때 시점이 다르다는 것은 공간감을 표현하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밑에 있는 그림 두 개에서도 그런 느낌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이 그림 자체에서 그냥 평면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 그냥 종이에다가 그림을 그렸으니 당연히 평면이겠지. 근데 그것을 입체감을 주기 위해서 붓터치를 더 많이 했다라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거 두 가지의 특징을 알고 그림을 보면 이해하기가 또 쉽겠지. 넘어갈까요? 네.
이제 다음은 이제 생트 빅토르산이라는 건데, 이제 세잔이 이 산 밑에서 20년 가까이를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가면서 그렸던 게 총 한 30장 가까이 되는 빅토르산을 그렸는데, 이게 우측에 있는 게 초기에 생트 빅토르산을 그린 거로 이제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저걸 보시면은 이제 사진이 아니라 저 그림 자체가 좀 산이랑 원근감도 아직은 표현이 되고 있고요. 이제 가까이 있는 나무가 전체를 감싸고 있어가면서 멀리 산보다 더 크게도 확인이 되고, 조그맣게 있는 집들 같은 경우에도 뒤로 갈수록 점점 조그만해지면서 이제 불확실해져가는 모습도 볼 수가 있는데, 이는 앞서 나왔던 일반 인상주의랑도 크게 차이점을 못 느끼지만, 좌측에 있는 생트 빅토르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5년 가까이 시간이 지난 후에 그린 건데,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크게 잘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갖고 왔고, 우측의 그림보다 비교적 모자이크적인 느낌이 큽니다. 그래서 이제 사물의 모양이 아니라 사물의 느낌을 잡아가지고 공간을 구성하고 있고, 이는 또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하학적 모양인 뭐 원이나 사각형, 삼각형, 원통 이런 거를 사용을 해서 그린 걸로 이제 보실 수가 있고요. 대상에 대한 충실한 재현이라는 인상주의의 목표를 버리고 대상에 대한 화면 구성의 소재로 변모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산이 단순화되어 있는 것이 보이고, 이제 삼각형과 사각형으로만 그려져 있고, 원근법을 무시하고 사물의 본질을 가장 뚜렷하게 보여주기도 하는데, 과거의 산에 비해 더욱 간결화되었으며 원근감에도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연작이 되겠는데, 이제 시간 순서대로 그려져 있고요. 산의 형태는 시간이 지날수록 실제 세계에 대한 재현보다는 스스로가 분석하고 연구해가며 생각한 산을 그린 겁니다. 이에 따라 점점 그림이 단순해지고, 후에서는 다른 작품에 비하여 산과 마을의 풍경이 크고 규칙적인 색의 파편들로 전환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앞에 모네인가요? 그 성당을 그린 사람이, 그 성당 연작 한 사람, 그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작을 똑같이 해도 피사체는 그대로 바뀌는 게 없는데 색감의 변화를 가져오면서 연작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빛에 대한 이해랑 그 자연 세계에서 시간이 주는 감각이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피사체를 두고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양반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다 뒤집어 엎고 점점 가면 갈수록 본질은 냅두는데 화풍은 점점 단순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차이가 이제 인상주의에서와의 좀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보실 그림은 세잔 부인의 초상이라는 작품이고요. 캠퍼스의 유체로 그려졌습니다. 세잔은 자신의 와이프 그림을 꽤나 많이 그렸는데, 그건 또 밑에서 확인이 가능하시고, 자, 보시게 되면은 이제 해당 작품은 폴 세잔 부인의 초상화 중 보기 드문 사례라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해당 그림이 이 친구고요. 다른 그림 같은 경우에는 다 정면을 보고 있어도 몸이 틀어져 있거나 비대칭이거나 이제 고개가 꺾여 있거나 이런 거를 보실 수가 있는데, 구도에서 불규칙하고 비대칭적인 모습들을 많이 그려왔던 세잔은 해당 작에서는 작품의 구도가 좌우 대칭으로 그려져 있고, 부인의 정면을 그렸다는 점에서 다른 초상화들과는 차별적인 성격을 띠기 때문입니다. 공간에서 배경과 인물의 입체감은 구별되어 있지 않지만 기존의 초상화에서 볼 수 있는 엄격한 형태의 표현은 볼 수가 없습니다. 재미있는 부분은 왼쪽의 팔이 우측의 팔보다 더 긴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좌측 팔이 우측보다 훨씬 더 긴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의자 팔걸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거 어디야? 네, 우측 팔걸이는 또 제거가 되어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해당 작품에 부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는 않는데, 이게 세잔의 특이점 중에 하나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인상파에서 같은 오브제를 여러 번 그린 것은, 연작을 했던 것은 찰나 각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형상을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세잔의 연작은 그렇지가 않았고요. 연달아 그려지는 그림 같은 피사체를 통해 더욱 그 자체의 본질을 보고자 하는 생각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형태가 단순해지며 도형적으로 사물이 표현되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자체로서의 의미를 더 확인을 하고자 한 것이라고 유추를 해보았습니다. 이제 다음은 반고흐입니다. 반고흐는 네덜란드의 화가로 서양 미술사상 가장 위대한 화가 중 한 사람으로 여겨지는데, 이제 네덜란드에서 프랑스로 이주를 해가면서 이제 후기 인상파로 같이 프랑스 화가들이랑 그런 연계가 있었고요. 고흐는 언급할 만한 가치를 지닌 미술 교육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단지 옛 화가들의 그림을 살펴보고 작품을 모사함으로써 미술에 대한 지식과 재주를 독학으로 익혔습니다. 그에게 크게 영향을 준 두 명의 네덜란드 화가는 렘브란트와 프란스 할스였고, 그들로부터 그는 다양한 갈색조, 회색조, 흑색조의 색채를, 음영이 뚜렷한 회화 기법을, 눈에 그대로 보이는 거친 붓자국이 진하게 칠한 색채 기법을, 더 강렬한 전체 효과를 얻기 위해서 세부적인 묘사를 포기하는 것을 배웠다고 합니다. 그는 이러한 세세하게 다루지 않는 것에 대해 아주 경탄하였고, 평생 동안 이러한 원칙을 고수하였습니다. 첫 번째 그림 먼저 보시겠습니다. 85년도작이고요. 감자를 먹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림인데, 반고흐는 무엇보다도 자신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주제를 가지고 그림을 많이 그렸습니다. 이게 곧 평범한 사람들이 되겠는데, 평범한 사람들이라기보다는 좀 하층민을 많이 그린 경향이 있고, 이제 반고흐는 홀랜드 시기에 일을 하고 있는 농부들, 그들의 가난한 오두막, 수공업자들을 그렸습니다. 이 시기에 그는 자신의 그림에 진실된 것과 분위기, 감정, 생각을 전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해당 그림에서는 소박한 식사를 하는 농부의 가족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 이는 그림을 통해 사람이 땅과 맺고 있는 상태와 가혹한 삶을 묘사하고자 하였으며 상당히 노력을 쏟았습니다. 그는 그럴듯하게 사람들을 집단으로 묘사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어서 빠듯한 생활에도 불구하고 모델들을 고용을 했고, 여러 장의 습작을 이제 그리고 탄생을 하게 되었는데, 이제 감자 먹는 사람들 이후로는 고흐는 더 이상 여러 인물들이 배치된 작품을 그리지 않았고, 단 하나의 그림에 이처럼 많은 노력을 쏟아붓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고흐는 어둡고 지저분한 색을 통해 그 안에 들어있는 밝은 빛을 알려주고자 하였습니다.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그려가면서 비하인드가, 저 하층민의 삶을 가장 쉽게 표현하는 데에 뭐가 잘 받아들여질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손이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습작을 하면서 구도가 약간씩은 변하는데, 그 구도의 변화 사이에서 손만 따로 빼서 그림을 그리기도 했고, 그 손에 주름하고 이런 것도 많이 신경을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그림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아는 고흐의 이제 화풍과는 좀 다른 점을 느끼실 수가 있는데, 이거를 그릴 때는 시간도 많이 할애했고 그만큼 집중도 많이 했고 돈도 많이 써왔는데, 나중 가서 고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엄청나게 작품을 많이 그리죠. 막 3년 동안 막 4년 동안 200점 정도의 막 작품도 그리고는 하는데, 이 이후로는 계속 그렇게 되었고, 이 작품을 그릴 당시만 해도 고흐는 자기 작품 중에 최고는 이 작품이라고 말을 했다고도 합니다. 다음은 밤의 카페 테라스라는 작품이고 1888년 유화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아르에서 고흐는 파리 시절에 일관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던 새로운 양식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죽을 때까지 본질적으로 유지했던 이 화법은 오늘날 우리가 반고흐에서 전형적이라고 느끼는 화법이고, 고흐는 남부 프랑스의 눈부신 색채에 대한 희망을 품고서 아르로 이주를 했고, 이주의 이유는 편지를 인용을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에서 붉은색과 초록색, 푸른색과 오렌지색, 짙은 노란색과 보라색의 아름다운 대조를 자연에서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야 라고 말을 했는데, 실제로 그는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전체적인 효과에서 상호 상승을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보색 대비를 이루면서 나란히 사용했던 순수하고 강력한 색채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이 나온 게 좀 많은데 이쪽에 있는 사람을 보시면은 지금 서 있는 사람을 예수라고 가설을 세운 사람이 몇 명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 뒤에 보이는 창에 어렴풋하게 십자가의 모양이 있고, 그래서 최후의 만찬을 고의 느낌으로 재해석했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이 뒤에 이게 십자가라고 말을 하는데, 이게 끼워 맞춘 것 같아서 저도 였다가는 기술을 하진 않았지만, 이게 고의 아버님이 목사였나? 그래가지고 종교적인 이제 신앙적인 요소가 좀 있다고 해서 그렇게도 해석이 가능한 그림이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고가 좋아하는 술 먹고 걷다가 감성에 빠져서 그린 것 같은데 일단 그렇다고 합니다. 아르레 가면 저 카페 그대로 그 장면 네네네. 그대로 있잖아. 네. 실제 그대로 있고 저 그림을 그리는 그 자리가 이렇게 표지판이 돼 있어서 그 자리에서 엽서를 팔아요. 다음은 이제 별이 빛나는 밤이라고 하는 1889년에 유화로 그린 그림입니다. 고흐는 재빠르게 즉흥적으로 큰 수정을 거치지 않은 채로 그림을 그렸고요. 신속하게 그림을 그려가는 화법은 한편으론 그의 창작 욕구에서 나오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아주 의식적으로 그것을 표현 수단으로 이용한 것입니다. 또한 그는 좀 더 커다란 전체 효과를 위해서 소재를 단순화하였고요. 추가적으로 빠르게 수정을 거치지 않으며 그리는 행위가 예술을 얕보거나 자신감에 취해서가 아니라, 그림을 그리기 전 그는 머릿속으로 그려보거나 습작을 많이 하기 때문에 바로 들어갈 때는 또 이제 시간이 짧아지는 거라고 합니다. 물감을 희석하지 않은 채 걸쭉하게 칠했으며 가끔 물감을 튜브에 짜서 직접 화폭에 바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물감을 두껍게 칠하는 것으로 인하여 그의 붓자국이 입체적으로 보였고, 고흐 특유의 분놀림을 통요시키는 것에 아주 적합했다고 하는데, 통요의 단어는 암만 찾아도 안 나와가지고 제가 못 넣었고요. 매끄럽고 윤곽선이 둘러진 일본풍의 채색면 이외에도 방고흐는 이미 파리 시절에 색을 짧은 선 모양으로 나란히 칠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자신의 그림을 좀 더 생생하고 살아있는 것처럼 형상하기 위해서 그는 생레미 시절에는 이런 선을 율동적으로 구성하고 물결 모양, 원 모양, 나선 모양으로 배열하기 시작했습니다. 1889년에 제작된 자화상이나 1889년에 그려진 별이 빛나는 밤이 그것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해당 그림은 고흐가 고갱과 다툰 뒤 귀를 자르고 병원에서 지낼 당시에 그린 그림으로, 고흐에게 밤하늘은 무한함을 표현하는 대상이었고요. 별은 언제나 자신을 꿈꾸게 하는 존재라고도 말했으며, 회오리치는 듯한 붙어치는 자신의 감정이 격렬함을 보여줍니다. 바로 연계해서 자화상을 보실 텐데, 고흐는 자화상을 많이 남겼는데 여기에 가장 큰 이유는 가난해서 모델을 살 돈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해당 그림은 고흐가 끝없는 망상과 정신질환에 시달려 왔을 때 그린 그림으로, 자신의 병이 심각해짐을 깨달은 고흐는 스스로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였고, 이곳에서 그린 자화상 중 가장 격렬한 감정이 표현된 것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그림을 통해 스스로의 감정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는 그림 속 피사체의 감정을 넘어 화가 자신의 순간의 느낌을 잘 전달해주는 듯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인상주의 자체가 찰나의 순간을 어떻게 보면 담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간별로 이제 큰 차이가 있는 그림을 그리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고흐는 이제 그 찰나의 인상을 그 시간이 아니라 자기가 그림을 그려가면서 감정을 넣어서 시간의 단위가 조금 더 짧은 거일 수도 있지 않나 라는 생각도 해볼 수가 있을 거는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회화를 재현해서 표현으로 바꾼 그는 훗날 독일 표현주의의 출범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 해바라기는 안 넣었는데 해바라기를 안 넣은 게 그게 너무 설이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총 4점의 해바라기가 제일 유명한데 그 중에 제일 유명한 게 15송이짜리 그거고, 해바라기를 이제 정물화로 많이 선택을 했던 이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당시 프랑스 아르에서
기름을 사용할 때 썼던 게 해바라기여가지고 해바라기가 많다 보니까 썼다는 말이 있고, 단순히 해바라기가 좋아서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15송이가 그려진 해바라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갱이 자신의 집에 방문하기 전에 그렸다고 하는데, 그 그림을 그린 이유도 좀 애매한데, 가장 이제 흔하게 들리는 말로는 고갱이 오기 전에 방을 장식할 무언가가 필요해서 급하게 그렸다고 또 말하기도 합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나도 그 해바라기를 좋아해서 그것만을 그렸다고 알고 있는데, 나도 자세히 기억이 나지 않네요. 강원도 고성인가 가면 바우즈움이라는 미술관이 있는데 그 안에 고흐관이 따로 있어요. 근데 그 미술관 관장이 고흐를 좋아해서 그 관을 따로 만들었는데, 거기에 뭐 고흐의 그림이 있는 건 아니고 디지털 미술 전시를 하고 있어가지고 그거 가면 되게 재밌어요. 그 고흐에 관심 있는 사람은 꼭 가보세요. 거기 그 VR로 고흐를 만날 수도 있어. VR로 이렇게 끼면 이렇게 고흐의 방에 들어가서 고흐가 저기서 담배 피는 모습이나 그런 것도 볼 수 있어요. 그거 되게 재밌어. 그거 가보시고, 그 다음에 고흐는 역시나 예술가, 굉장히 개팍한 사람이어가지고 사실은 고흐가 죽을 때까지도 자기는 위대한 화가라는 걸 모르고 그냥 죽었어요. 심지어 죽은 것도 총 맞아 죽어요. 사고로. 뭐 누구의 원한을 산 건 아니지만 사고로 총 맞아 죽고 사촌 동생한테 만나가면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정말 안타까운 사람이죠. 정말 안타까운 사람. 그래서 고흐의 그림이 그 사후에 언제인지는 또 그것도 기억이 안 나는데, 주목을 받으면서부터 고흐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면서 이 고흐의 위대함이 발생이 되고, 거의 뭐 고흐 이전과 이후의 현대 미술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까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고흐는 뭐 네덜란드 가면 고흐 저 미술관이 또 따로 있고, 그래서 고흐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면 되게 재미가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고갱. 네. 아까 그 고갱이 오기 전에 빨리 뭔가를 하고 싶다. 그것도 사실 그럴 수도 있어요. 고갱이랑 맨날 싸워요. 둘이 만나가지고. 아까 저 또 얘기하고 싶었던 게 뭐였냐면, 고흐 같은 경우는 그렇게 정말 전문적인 미술 교육을 받지도 않았고, 스스로 이제 독학하면서 여행 다니면서 그림을 그려가면서 그렇게 자기만의 화풍을 만들어 놨었는데, 우리나라에도 그런 비슷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제주도에 그림, 화가 길이 있고, 이름 또 뭐니? 이중섭. 맞아요, 이중섭. 이중섭이 고흐하고 되게 비슷한 삶을 살았어요. 이중섭은 그거 알아보시면 되게 재밌는데, 정말 천재적인 화가거든요. 근데 파리로 유학을 갈 수도 있었는데 가족 때문에 파리 유학을 못 가요. 그러면서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그림을 만들어서 그려서 팔고, 가족은 다 일본으로 보내고, 여자 와이프가 일본인이거든. 일본으로 보내놓고, 결국에는 이중섭 제주도에서 아마 죽나 그럴 거예요. 그리고 이중섭의 생가가 제주도에 있어요. 가보면, 그 생가 건물이, 이중섭이 집이 하나 있고 몇 칸짜리 집인데, 그 중에 한 칸을 새 들어서 살았는데, 그 집에서 지금도 사람이 살고 있어요. 어떤 할머니가 살고 있어요. 근데 이중섭이 살았던 그 방은 남아져 있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아마 관리하고 하나 봐요. 열어보면 정말 처참합니다. 혼자서 이 공간에서 그림을 그렸구나 하는 것을 보면, 그러면서 쓸쓸하게 죽거든요. 그러니까 고흐하고 좀 비슷한 삶의 생애를 타고 있는 것을 좀 보시면 재밌습니다. 이중섭이 서울 이제 정릉골에서도 그림을 작업을 했었고, 이중섭의 무덤이 아마 남산 어딘가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중섭도 한번 공부해 보시면 재밌고, 이 고흐하고 비춰보면 재미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잠깐 합니다. 고흐하고 좀 다른 거는 이중섭은 덜 괴팍했거든요. 자기가 자존심도 굉장히 강하기는 해서 가족이 우선이었었어요. 이 이중섭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을 본다면 좀 안타까운 부분이 많죠. 자, 고갱 봅시다. 고갱은 프랑스의 화가로 파리에서 태어났고요. 고흐와 같이 생전에는 그리 평가받지 못했으나 오늘날엔 인상주의를 벗어나 종합주의의 색채론에 입각한 작품을 남긴 화가로 널리 인정받고 있습니다. 고흐와 다르게 고갱은 이제 인생의 중반까지만 해도 중산층의 삶을 살았고요. 네. 고갱의 작품은 피카소나 마티스와 같은 프랑스 아방가르드 작가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고,
회화뿐만 아니라 조각, 화나, 도예, 저술 등의 다양한 방면에서 작품을 남겼습니다. 대표작들의 주제는 원시주의에 바탕을 두었고 그가 그림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1876년경으로 마네, 르누아르, 모네, 피사로, 세잔느의 작품을 사 모으면서 시작된 미술에 대한 관심은 곧 그림을 직접 그리는 것으로 발전되었습니다. 35세 때 본격적으로 미술에 전념하겠다는 확신을 가지기에 이르러 실업가로서의 경력을 포기하고 가족과도 결별을 하게 됩니다. 산업혁명으로 탄생한 많은 모순들이 유럽의 문화 속에서 인간의 가장 귀중한 능력, 즉 강렬하고 예리한 감성과 금방 끝나더라고. 그것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법을 아사가 버렸다는 고갱의 확신은 양식이나 단순한 기교를 넘어선 인간의 열정처럼 힘차고 강렬한 그 어떤 것을 찾아 나섭니다. 처음에 고갱은 프랑스 서부 브리타뉴 지방의 농민들과 같이 생활을 하였고 농민의 삶의 모습을 연구하였으나 오래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신앙심에 관한 그림을 그릴 수 있었지만 신앙에 대해 그릴 수 없는 한계를 넘기 위해 2년 후 그곳을 떠나 문명에 때묻지 않은 생활을 찾아 남태평양의 타히티 섬으로 갔습니다. 타히티 섬은 총 2번을 들리게 되는데요. 이곳에서 그의 그림은 어떤 의미에선 단순화하고 넓은 색면에 강렬한 색채를 구사하며 토착민들의 순수함과 솔직함을 담아냈습니다. 20세기 미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고갱은 야성적인 색채와 이국적인 표현 기법으로 많은 화가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원시적 감성을 찾아 타히티로 떠난 이래 그곳에서 대표작 우리는 어디에서 왔고 우리는 무엇이며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완성을 했으며 최후까지 붓을 놓지 않으면서 고독과 우울 속에 만년을 보냈습니다. 이제 이 작품이 1897년에 그린 대표작이고요. 해당 작품은 고갱의 유언이라고도 하는데 실제로 이 그림을 그리고 자살 기도를 했다가 실패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제 가족과 결별을 하고 난 뒤에 타히티에서 이제 사랑하는 딸 알린느가 죽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는데 너무 절망해서 자살을 결심하게 됐다고 합니다. 있는 힘을 다해 그린 유언이 그의 생애 최대의 대작이기도 하고 이제 회화적 유언은 불후의 명작으로 남아 오늘에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게 되면 이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보시게 될 텐데 이제 우측에 이제 누워있는 어린 아기를 통해 우리의 과거를 묻고 중앙에 서서 익은 과일을 따는 젊은이를 통해 현재를 보며 좌측에 웅크리고 귀를 막아 괴로워하는 늙은 여인의 모습에서는 우리의 미래를 어렴풋이 느낄 수가 있고요. 열매를 따르는 중앙의 남자를 통해서 존재의 의미를 묻고 있다고 합니다. 1891년 문명의 몸을 벗어버리고 원시의 몸을 찾기 위해 타히티로 떠난 그는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들마저 남겨두고 홀로 떠나는 항해였고 그가 혐오한 문명의 몸이란 자본주의와 기술의 발달로 형성된 도시 문화의 인공적인 삶이었습니다. 물질적 위주의 감각적 쾌락주의와 찰나적 삶이 주는 공허함이었고 이를 이제 타히티에서 찾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원시의 몸으로 체험한 자연과 인간을 그리되 사실적 묘사보다는 단순성의 암시적 형상, 직접성에 호소하는 평면적인 화법, 대조적인 색채 효과로 신비성을 띠게 하였습니다. 이제 황색의 그리스도라는 작품이고 조금 더 이전의 작품인데요. 해당 작품은 고갱이 타히티에 건너가기 전에 그 이전의 최고의 걸작으로 지목되고 있는 작품이고 여기에 그려진 그리스도 상은 퐁다뱅에 가까운 트레마로의 교회당이 있던 것입니다. 원경에 보이는 것은 퐁다뱅 마을과 생트 마르그리트의 언덕일 것이고 세 사람의 브르타뉴 여인도 십자가도 붉은색 나무들도 모두 하나의 상징적 풍경의 요소로 파하고 있습니다. 야성이 가득하고 자만에 부푼 그가 이 작품에 임하면서 경건한 마음으로 견고하게 화면을 구축한 느낌이고 우울이라는 자신의 감정이 많이 투영된 작품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우울이라는 개념이 어디서 나왔냐면 이 시기에 고갱이랑 고우가 이제 떨어졌다고 하면서 많이
나왔던 직후라고도 하는데 그게 이제 그림에서 느껴진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색채가 재현의 의무에서 풀려나 그 자체로서 독립적인 의미를 획득할 때 화면은 자연스레 또 다른 경험을 띠게 되는데 바로 상징적인 경향입니다. 고갱은 가시적 현실의 재현을 넘어 비가시적 관념을 표현하려 했고 그로써 비가시적인 것을 가시화한다는 현대미술의 상징적 경향을 예고한 셈입니다. 반문명적인 성향 역시 빼놓을 수가 없는데 거기에서 우리는 루소의 원시주의는 물론이고 훗날 마티스의 야수주의와 독일의 표현주의까지로 이어질 새로운 정신성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후기 인상주의 작가는 끝나는데 좀 특이한 걸 찾아가지고 갖고 온 거고요. 이제 구이동이라는 분인데 86년부터 1965년에 사망을 했는데 이제 시기적으로만 보면 인상파랑은 겹치지가 않는 때인데 이때 이분이 그린 저 그림 같은 경우에는 1915년도 자화상으로 그린 거고 이분이 한국 최초의 서양 화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쿄 미술대학교를 졸업하고 귀국을 해서 서양화라는 이질적인 새로운 미술 장르를 선보이기 시작한 1915년은 인상파의 화풍이 본고장인 프랑스에서는 퇴조한 지 훨씬 뒤의 일이고요. 다만 고이동과 김관호가 미술학교에 유학할 당시에 일본 화단에서 프랑스 화가 샤방과 인상파의 화풍이 서양화의 주류를 이루어 고이동의 초기 작품에도 인상파적인 밝은 색채 구사와 대상의 충실한 묘사가 약간 눈에 띄는 정도입니다. 근데 이때 신기한 게 해당 시기에 이제 그림들을 좀 찾아보게 되면은 확실히 저런 풍보다는 다 이제 수묵화나 그런 게 많고요. 거기에 이어서 이제 밑에 두 작품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시간이 지나기는 했는데 1937년이랑 36년에 이제 그린 그림이고 이 작품들은 대기의 효과나 유동적인 빛과 색채의 폭착이라는 면에서 인상주의와 유사합니다. 그러나 빛에 대한 관심이 단순한 망막에 비치는 순간적인 광선 효과가 아니라 생명, 생의 환희라는 표현으로 주거나 본질화가 되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즉 인상주의를 현대 미술이 거쳐가는 사조로서가 아니라 한국의 자연과 빛을 재현하는데 가장 적합한 형식으로 파악하고 빛의 표현 자체를 생명의 표현이고 이를 곧 회화의 본질이라고 해석했다는 점에서 이들의 작업은 인상주의의 토착화라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우리도 그들의 전철을 밟자가 아니라 가장 어울린 걸 하다 보니까 나온 게 이제 인상파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